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출범했죠. 향후 주한미군 병력 변화라든지 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 많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금 일단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이 발언들을 보니까 이를테면 주한미군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방위 분담 같은 거 이런 경제적인 분담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압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성이 있었죠. 그리고 예.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국내 우선주의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포지셔닝 때문에 동맹국들한테 분담금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오랫동안 펼쳤습니다. 예. 저희 내부에서 13% 50% 논쟁으로 좀 알려져 있죠. 저희 쪽은 13%까지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예. 13%는 더 증액을 요구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오스틴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만 보면 예. 조기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문제는 정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분담금 관련한 어떤 증액은 사실상 동맹국들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또 주한미군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독일 미군을 돈을 더 안 냈기 때문에 축소하겠다 하면서 폴란드 쪽으로 옮기는 어쩌네 네,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 네. 주한미군, 독일미군 얘기도 연설때 늘 나왔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통한 다자연대를 통한 목적 달성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내부의 어떤 걱정스러운 얘기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도 크게 압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대신에 다른 역할을 우리 한국에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라든가 에브릴리 신스 D&I 국장 이런 분들 인터뷰를 보면 예. 일관되게 주장되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 관련한 정책들은 다 잘못되는데 중국 견제 하나만큼은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동의한다. 네. 방식이 거칠었지만 우리도 같은 목적을 지향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한테 다른 명분으로 민주주의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또 이 한일 갈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일 갈등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본으로 외교 분야를 많이 다뤄서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본인들이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외국하고 많이 관련된 네트워크들을 차단하면서 싱크탱크라든가 영향을 줄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처럼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게 일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예. 네. 일본에 관해서 입장 제스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안보 문제를 위해서 풀라는 요구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예. 이런 것 안에 우리한테 이제 민감한 문제죠. 위안부 판결 문제라든가 예. 지소미아 문제 같은 거. 네네. 기존의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우리한테 빨리 해결을 보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지금 당장 또 3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북쪽과 협의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연합훈련이 이게 축소될 가능성도 좀 엿보입니까? 사실 북한 8차 상대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예. 미국이나 한국 하는 거 보고 우리도 네.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가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가겠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반복을 했거든요. 예. 사실 대내 결속만 목적이면 뒤에 선대선 내용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건 우리 쪽에서도 어떤 일종의 남북 군사 합의에 관련된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남북 군사 합의를 보시면 남북 공사 공동위가 개최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데 한국 내에서는 아직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한 조치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대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미국과 협의는 기본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강조를 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협의들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연합훈련이 사실 첫 번째 시험 때잖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까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바이든도 아니고 남북도 아니고 코로나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군 내에서도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주한미군 보시면은 지역까지 지도로 그리면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기는 사람 중징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3월 정도에는 여전히 미군들이 격신을 맞는다고 해도 한국은 아직은 그런 것들이 더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축소 및 연기가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예, 하여튼 한미 정부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3월 연합훈련이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변화될 가능성은 우리가 점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이제 뭐 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 이게 두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됐는데 이제는 이제 바이든 시대 실무 협상 거꾸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우리 정부의 뭐 이를테면 이제 대미 그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바이든 방식은 아니고 바텀업 방식이 모든 외교의 기본이었죠. 사실 그 밑에는 국장, 실장 급들이 협의를 하고 차관 장관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대통령의 사인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내부에서 결정이 끝나면.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모조리 파괴했던 것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주목을 받는 데 더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탑다운을 선호를 했던 거고 실제 탑다운 방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 간의 신뢰가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망쳤었기 때문에 이 방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하노이 회담도 결렬은 되긴 했지만 만나러 나온 것까지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바이든 시대는 사실 바텀업 방식만 한다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현재가 북한이 바텀업 방식으로 접촉을 했을 때 이란에 적용했던 단계별 비핵화 정도 수준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여준다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들이 된다면 조금은 속도는 트럼프 때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꼼꼼하게 지속 가능한 협상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면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부 인사들이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오바마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들도 복귀를 시키기도 했고 2차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교 대 외교 그런 바텀업 방식에 익숙한 전문 외교관 그룹들을 다시 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 방금 이제 정용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좀 비판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뭐 시대 역행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뭐 그나물이다 뭐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지요. 회전문인사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이 뭐 1년 남짓이 남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트럼프 방식을 검토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북한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만약 전혀 지난 3, 4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디테일과 비하인드를 모르는 분이 임명이 된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네. 현재는 홀딩돼서 멈춰 있는 상황인지 예. 지금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한국 국민을 뭐 천안함 같은 사건으로 현재 뭐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체된 걸로 보셔야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거를 왜 복귀시키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하고 송이 됐었고 기존에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인사가 예.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 번 더 예. 이런 그림을 맞추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새 외교부 장관 정의용 실장이 이제 임명까지 되면은 미국 국무장관하고의 어떤 뭐 파트너로서의 어떤 케미 같은 건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전통적으로 미국을 담당하던 네. 분은 아니시죠. 다자외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복귀라든가 비약관 예. 체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군축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양자 이제 뉴스타트를 연장을 하겠죠. 예. 이란도 같은 방식의 다자 협력 방식이었고요. 복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죠. 사실 양자보다는 예. 다자를 조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의용 실장이 대표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미국한테 국제 질서 회복에 결정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활약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호흡을 좀 맞춘 후에 그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자 협력 속에서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 전시작전권 작전권 통제 이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전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난색을 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원래 미국 전체는 이제 전작권에 대해서 관계자들 빼고는 사실 좀 무심한 이슈이기도 하고 예. 전작권은 오래된 문제잖아요. 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문제인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의 포커스는 대중 경제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갖고 판단을 한다면 예. 예. 전작권 자체가 이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이제 수개월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 관련한 실장 국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는데도 코로나 극복하고 비슷한 시기만큼 걸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방부나 여러 가지 TF들이 지금 연합사회도 설립이 돼서 마지막 속도를 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충족하기엔 음. 바이든 정부 아직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고 예. 대중경제 플러스가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이런 것들을 전작권 전환도 너희들의 목표 국익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예. 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아침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오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은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일 어두운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제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죠. 쇼트랙 조재범정 코치가 네. 제자 심석희 선수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수년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검찰이 구형한 게 20년이었으니까 절반이네요. 네, 재판부는 심석희 선수가 증언한 30개 성폭력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미성년자 때인 지난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7군데에서 30차례 강제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사실 많은 성범죄가 그렇듯이 이번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예. 재판부는 진술의 증거가 본인이 작성한 훈련 일지였고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좀 공소사실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피해 장소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의자의 바퀴 모양 등등 세세한 증언을 했고요. 사건 후반부의 진술이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장기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최초의 사건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예. 자, 이 보면은 정치인들 성 관련해서 이 성추문 폭력 관련해서 이제 사건들 우리가 여러 네. 들었는데 보면 이제 보통 위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위계에 의한 성범죄 적용된 그렇죠. 거죠? 네. 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국가대표 코치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인정된 혐의 가운데 사실은 협박죄도 있었거든요. 이게 예. 평창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에 피해자가 조정 코치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예. 이거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자 조정 코치가 절실하냐? 그럼 잘해봐라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예. 재판부는 이제 국제 경기가 임박한 올림픽 앞두고 이 발언은 선수 관리나 경기 출전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취지를 읽힌다라면서 협박죄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조정 코치는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 정도인 징역 10년 6개월을 받았고요. 예.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입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 기자도 지금 어제 현장에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조전 코치 어제 연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이미 예. 상습 폭행 등으로 실형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이거는 다 살았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선고만 하는 날이라서 25분 만에 끝났는데 조전 코치는 미동조차 없었고 방청석에 지인들 가족들도 꽤 왔었는데 그쪽을 둘러보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말없이 왔다가 예. 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제 무죄다, 성범죄는 정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예.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항소심을 갈 것 같은데 입장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요. 예. 신덕희 선수는 자가격리 중이라고 해요. 지인이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어제 현장에는 못 왔고 예. 소송 대리인이 왔는데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돼서 다행이지만 형량이 조금 낮다. 사건의 네. 중요도나 파장 또 수사와 재판까지 합치면 이제 2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네. 선수가 겪은 피해에 비해서 10년 6개월은 좀 낮은 만큼 항소를 통해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